네, 지난해 6조 원이 넘게 내다 팔았던 외국인이 올 한 해 계속해서 매수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만 무려 외국인들의 매수 금액이 3조 7천억 원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인지, 과연 모두의 좀 전망대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진정한 축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더 큰 활을 부를 수 있는 이 위장된 축복이 될 것인지,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네.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 이 주제를 보면 네. FOMC 회의 결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제가 이번 주 초에 오늘 보통 이제 주가에 대해서 예측을 안 하는데요. 코스피가 한 2,200은 도달하겠다. 다우존스 지수도 25,000은 돌파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찌됐든 지수 자체가 이렇게 그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맞았다 틀렸다 여부보다도 사실 그 오늘 다우존스지가 25,000 돌파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FOMC 회의 결과 이번에 나왔는데요. 네. 사실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군요. 네, 특별한 회의 결과는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회의 결과의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4시 발표 이전에 아까 장세 대장이 말씀하셨던 미국 기업들의 그 실적, 특히 중국 문제와 관련된 우려 부분에서 하나는 애플이 당초보다 좀 높게 나왔고, 그 다음에 모잉이 중요하거든요. 모잉이 당초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미 400포인트 이상 주가가 올라간 상태였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마감 지수로 보면 장중에는 뭐 500포인트 이상 올라가긴 했습니다는 마감 지수로 보면 434를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회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통화정책이라는 건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변화 가능성은 사전에 시장에서 그렇죠. 프레이밍 네.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이 변화 가능성을 이렇게 뭉그레든가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통화정책은 심스 그랭그 테이스팅 보면은 한 시차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항상 프리엠프티브 선제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친화를 위해서 변화의 가능성의 근거를 제시하는 이런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부풀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그냥 동결이 됐고 보유자산도 중단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대로 스탠스를 가져간다. 다만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에 의해서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나중에 이런 스케줄을 좀 조정하겠다 하는 입장 정도로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변하기 없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가장 큰 관심사가 국내 증시시장에서 외국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요, 오늘 방송 전에도 우리 이 방송을 맡고 있은 오영근 보도본부장이랑 같이 얘기할 때 외국 자본 많이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 자본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해설하는 시각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저평가다. 우리가 주가가 낮다 하는데요. 작년에도 주가가 우리가 낮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해도 사실 퍼상으로 보면 이렇게 비슷한 시각인데요.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입장을 취할까 하는 측면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이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동향을 보면 작년에 한 6조 원 정도 매도했죠. 예. 그런 상태에서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영향력이 높다 보니까 코스피가 국내 고급 전망의 국내 증권사의 전망들이 평균 한 3천 정도 되는데 2천이 무너졌었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도 이렇게 이런 추세에서 주가를 전망할 때 상저하고다 이런 쪽에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는 네. 올해 들어서 갑자기 한국 경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죠? 시청자 여러분도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변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외국인들이 23일만 빼고 어제까지 이 순매수에서 3조 7천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업종이 한 3조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자금이 유입됐는데요. 우리 경기가 좋았는지 저평가 매력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왜 또 전문가라는 사람이 또 증권사 페이퍼들은 저평가 이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그 자금의 성격을 놓고 상당히
논쟁거리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의 자금들이 사실 국내 증시 입장에서 자금 들어오는 건 좋죠. 네, 근데 그렇죠. 우리가 이 자금이 우리 실력에 의해서 네. 투자 매력도가 부각되는 상태에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냐 하면 이 자금의 유입세가 이렇게 계속되면서 사실 뭐냐 우리 증시 입장에선 진정한 축복, blessing in truth에서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실력 이상의 다른 요인에서 들어오면 그만큼 시장의 펀더멘탈과 시장과 주가 지표는 괴리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그 요인이 근거를 찾으면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지금에 들어왔던 자금이 우리 증시라든가 우리 경제 입장에선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 비치면서 우리 실상을 좀 이렇게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때는 나중에는 더 큰 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IMF 시절에서부터 유명한 blessing in disguise에서 위장된 축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 자본은 시청자분이 국내 그 전문가라는 사람보다 더 현명하시지 않습니까? 자, 외국 자본 왜 들어오느냐? 경기 좋아지느냐? 경기 더 나빠지는데. 그리고 펄에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있습니까? 그 과거에도 증시가 한국에 저평가돼 있던 건 사실이죠. 왜 들어오느냐? 올해 들어서 특별히 있느냐? 왜 들어오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실 너무 궁색한 변명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이걸 제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성격을 좀 얘기해 달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페드의 그 금리 인상, 페드의 그 FOMC 회의 결과보다도 이 내용이 더 주목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순수한 이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매력이 좀 있는지 궁금하네요. 두 가지 네.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네. 우리가 보면 금리 차익이라든가 환차익 측면에서 사실 외국 자본이 들어올 요인이 있느냐 네. 하는 거기. 그다음에 펀더멘탈 측면에서 한국 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좀 개선되느냐 하는 이 측면을 시청자를 보면 왜 시청자분이 외국 자본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네. 이렇게 우리들한테 이렇게 문의해 오냐. 저도 이제 국제금융 30년 종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종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한다. 전문가가 뭐겠습니다는 사실 그런 시각에 대해서 시청자분이 그런 이렇게 해설하는 시각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좀 방송 좀 해달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금리차를 보겠습니다. 네. 금리차는 우리 정책금리 기준으로 우리가 1.75%, 미국이 2.5%죠. 그쵸? 0.75%는 외국 자본 이탈이죠. 네. 이탈이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 금리, 외국 자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드가 금리를 속도 조절한다 해도 자금 이탈 요인은 줄어드는 거지 이게 유입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원달 환차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그 여러 가지 환율 구조 모형이라든가 경상수지 균형 모델이라든가 수출 최선 보면 대체로 적정 환율 피보 레이트가 한 1,11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100원, 1,110원 정도니까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1,120원, 1,130원은 환차익 측면에서 그렇게 큰 매력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만한 자금이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환차익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매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작년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1,054원에서 1,130원 정도로 가면 오히려 이렇게 환차익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탈 요인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하는 어빙 피셔의 국제간 자금이라고 보면 환차익과 금리 차정 측면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이 측면에서는 특별히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 펀더멘탈 요인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펀더멘탈에서는 홍남기 경제팀 들어와서 1기 경제팀의 굉장히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던 부분을 부분적으로 변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성과로 연결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성장률 사실 펀더멘탈 측면에서 미국 자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경쟁률이 계속 개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 오늘도 한번 신문사를 보십시오. 연일 경제가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뻔히 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이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분들이 캐스천을 그리는 거죠. 그 대목이 아마 오늘에서 궁금한 점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국내 증권사들은 외국인의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을 좀 꼽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평가 네. 매력은 옛날부터 많이 얘기했죠.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항상 이렇게 떨어지면 어떠냐. 우리 증시의 전체적인 퍼가 7에서 8배입니다.
신흥국들은 13배입니다. 선진국들은 20배가 넘습니다. 한국 증시가 팝니다. 자금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해서 증권사들이 영업을 많이 했던 거를 알고 있는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는 한국 증시의 저포인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제 오늘 내일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퍼와 같은 분석이 잘 안 맞는다 하는 것도 다들 아시거든요. 그래서 뉴노멀 시대에 사실 과거의 이론이라든가 차트라든가 재무분석이라든가 투자기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투자국이라든가 투자 종목을 선정할 때 국가별 퍼라든가 종목별 퍼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뭐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저퍼대로 추천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투자 실패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어떤 요인을 꼽으냐 하면 지금은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도 많이 변화가 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시점이고 경기도 측면에서 지난 2년 동안 끌고 왔던 선진국 경기들이 좀 둔화된다. 오늘도 제롬 파월이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각이죠. 그래서 종료되고. 근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신흥국 쪽으로 넘어간 상태는 아니거든요. 투자자의 성향도 안정자산을 어떤 때는 갖다가 추천하다가 어떤 때는 주식으로 추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통화정책이라든가 경기라든가 투자자 측면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환점에 있다. Great Rotation이다. 전환점에 있다. 로테이션 현상에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잡힐 때까지 어떻게 보면 방향이 잡힐 때까지 사실 이런 그 자금 이동에서 보면 국제간 자금 이동에서 보면 쉘터 기능이라는 게 있는 게 있거든요. 쉘터 기능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이 쉘터라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S장 투자 커브에서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중간 사이즈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정성 자금과 위험성 자금이 하나의 쉘터로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의 쉘터로서 통화정책 측면에서 전환점의 쉘터로서 이렇게 한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차이든가 환차익 측면에서 특별히 작년에도 변한 게 없고 그다음에 펀더멘탈 측면에서 오히려 작년보다 더 거꾸로 떨어진 상태에서 한국의 그 자금이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쉘터 자금의 성격이 높은 것이 사실상 지금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쉘터 자금의 성격이 모습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뒤늦게들 이렇게 증권사 페이퍼들이 나오긴 합니다는 그런 성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1월 9일인가요? 그때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에 대해서 외국 자본 여건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외국 자본은 지금 일시적 피난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특히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업종들을 보면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업종 위주로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한국 증시가 저퍼라면 골고루 업종에 자금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왜 반도체 업종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우리의 삼성전자라든가 SK는 작년보다 그렇게 작년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거센 매도에서 해서 올해 들어서 들어오는 이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쉘터 자금의 특성은 쉘터 피난처기 때문에 항상 들어올 때는 업종별 선택할 때는 그 나라 주력 업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개 주력 업종 보면 이것이 쏠림 현상 여부와 관계없이 네.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유일하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그래도 중국에서 이렇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이 되겠죠. 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을 비롯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전기전자 업종 이런 업종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미국의 이렇게 중국에 대한 견제에서 네. 최근에 보면 중국의 그 반도체 굵기 문제, 특히 시진핑의 반도체 굵기 문제가 많이 이렇게 꺾이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삼성전자랑 SK에서 미국 자본 이탈 요인을 이렇게 많이 봤을 때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격차가 무섭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런 요인들이 작년에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사실상 그 SK 하이닉스의 외국 자본이 이탈이 되고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작년에 53,600원에서 4만 원이 깼던 배경에서 그런 요인들을 지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이렇게 중국에 대한 반도체 굵기 문제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것이 효과를 거둠에 따라서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삼성전자라든가 SK가 그만큼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는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요인 중에 크게 작년에 비해서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 이런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냐 하면 쉘터 성격에서 쉘터는 그 나라 주력 업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실 중국과의 반도체 굴과의 그 격차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의 그 견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둠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자금 들어온 측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그렇군요. 자체적인 측면에서는 네.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측면에서 사실 애플에 비해서는 사실 파운더스 멘탈리티 네. 창의적 정신이 이렇게 여전히 괜찮다는 자체 예. 요인도 있긴 합니다는 왜 삼성전자의 실적이 자꾸 둔화되는 가운데 외국 자본이 들어올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성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요인이 결부돼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변화가 이렇게 되는데도 매력이 부각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외국인의 한 달 사이에 3조 7천억, 작년에 매도 6천억에서 벌써 절반 이상 들어왔느냐 하는 이 측면을 아마 궁금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외국인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우리나라 주력 업종으로 좀 매수세가 형성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좀 올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군요. 외국인 자본이 네. 많이 들어오고 네. 근데 우리 주력 업종으로 본다면 당연히 뭐냐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국가 신용 등급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외국인이 있기에. 그렇군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위장된 축복, blessing in disguise가 되지 않고 진정한 축복이 돼서 한국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돈을 버는 이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disguise, 즉 위장된 축복이 되지 않고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이런 외국 자본 유입이 국가 신용 등급으로 연결되면 상향 조정이 연결되면 사실상 뭐냐 이런 외국인 자본들이 지속되고 한국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 입장에서 blessing in truth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사실은 진정한 축복이 될 가능성이 네, 높지 않느냐 그렇군요.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 신용 등급의 상향 조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봐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은 일단 추세를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국가 신용 등급 얘기 헌적이 굉장히 오래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정체 그러네요. 상태이기 때문에 네. 2016년 8월 달에 S&P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AA 위에서 세 번째, 일본보다도 두 단계 위, 중국보다 한 단계 위로 이렇게 해서 한국의 신용 등급을 올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지금까지 적재 상태를 맡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이기 때문에 우리의 3대 평가사의 이렇게 신용 등급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 하는 것을 나름대로의 그 기준에서 이렇게 보면 무디스는 AA2고 그다음에 S&P는 AA고 피치사는 AA-다 이렇게 하는데요. 요 대해서 AA2, AA-인데 똑같은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다 했습니다. 요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그래서 3대 평가사들이 이렇게 네. 되는데요. 사실상 뭐냐 작년부터 무디스를 뱉던 3대 평가사들이 크게 한국에 대해서는 네 가지 신용 등급을 조정하려면 네 가지 문제는 좀 선제적으로 좀 해결해 줘야 된다. 가계부채 문제. 올해도 사실 무디스가 금리 인상, 금리에 대한 노출도가 가장 심하다. 근데 금리에 대한 노출도가 심한데요. 작년 11월 달에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무디스는 뭐냐? 가계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금리 인상 노출도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뭐냐? 국제 감각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한편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가계부채를 줄이겠다 하고 세계 3대 평가사들은 오히려 가계부채 노출도가 그만큼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금리가 뭐냐 있는 사람보다 밑에 사람이 많이 타격을 받지 않느냐. 한국에서 보면 그만큼 신용등급의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금통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도 글로벌 스탠다드의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가 자세히 이식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네.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니까. 예.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 이건 무디스가 계속해서 경고했던 사항이죠. 한국에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이게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뭐냐 변화 가능성 예측이 어렵다. 낮든 안 좋은 쪽이든 높은 쪽이든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예측되면 신용등급 평가 요인이 아닌데요. 사실은 앞으로 어떤 길로 갈지 모르겠다는 입장에서 지정학적 위험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거시경제 불안은 뭐 계속해서 했죠. 3대 평가사들이 한국에 대해서 올해 경제 성장을 가장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디스가 2.3%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시경제 불안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자꾸 외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갈라파고스 함정. 한국이 보면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밖으로 가면 세계 추세가 이렇게 최소한 세계 추세는 맞춰야 되는데요.
이런 것에서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규제적 측면, 정부의 사이즈 측면에서 빅가먼트, 스마가먼트 측면, 그다음에 경영권 보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자꾸 위에 떨어진 윗던 삼과 것처럼 갈라스버스 함정에 빠지는 것, 이 문제로 이게 지적하는 시각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그동안 이 신용평가사들의 움직임을 본다면 좀 경고를 했는데 그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바로 신용등급을 또 조정하기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어떤 경우가 될까요? 아주 중요한 대목을 이앵커가 이제 말씀하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네. 모기전에서 예. 자, 3대 평가사는 왜 스스로 먹고 사느냐 하면 리스크가 있을 때 그걸 선제적으로 해서 투자자들한테 예고해서 네. 사실 투자자들의 이렇게 엄한 투자판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네. 거기에 따라서 대가로 수수료 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데거든요. 네. 근데 2008년에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었습니다는 그때 시장에서는 이미 서프라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3대 평가사들은 괜찮다. 특히 S&P가 괜찮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 예측을 못해서 오히려 2008년, 2009년 이렇게 미국의 서프라임 글로벌 금리위기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고객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3대 평가사들이 뭐냐? 굉장히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시장의 독과점 구조 문제라든가 투자 평가 지표의 객관성 문제라든가 신뢰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각 분야에 대해서 대대적인 이렇게 개혁을 했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을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네.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는 2008년 이전에는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동일한 현상, 요 빨간색에는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동일한 요 빨간색에 대해서 금융위기에는 네. 이게 빨간색이 아니라 진빨간색으로 본다. 네. 그만큼 뭐냐? 그만큼 사실 미국에서는 이 빨간색이 이렇게 리스크로 보는 겁니다. 네, 네, 우리는 그렇죠. 이 빨간색이 이제 다르죠. 다르죠. 네. 근데 우리도 좀 한국경제 이 TV에서도 저 지표 있잖아요. 네. 지표를 좀 이렇게 미국처럼 상승하고 하락할 때 좀 이렇게 네.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색깔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헷갈리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설명하면 왜 빨간색이냐, 빨간색 오르는 거 아니냐 생각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리스크를 본다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금융위기에는 어떠냐 하면 하향 조정 건수가 많다. 신중한 입장으로 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뭐냐? 3대 평가사들이 한번 이렇게 위기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신중한 각들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에서 인해서 우리의 지적했던 소위 그 지정학적 위험이라든가 거시경제 위험이라든가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 문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한계 신용 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금융위기의 3대 평가사의 투자 등급을 평가할 때 그 성향 가지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조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시청자분이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네. 판단해서 시청자분이 판단하시는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기에 각국의 신용등급 평가할 때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위험, 경제 내부적 요인에는 거시경제 위험, 산업 위험, 재무 위험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평가 요인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세부적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네 가지인데요. 금융위기에는 위기의 이렇게 평가 상향을 보면 지정학적 위험 부분 요 부분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사실 경제적 요인을 더 중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뭐냐? 지금은 최근에 경제적 측면에서 신냉전 얘기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기라든가 이런 측면에 지정학적 위험은 많이 완화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3대 평가사들이 신용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앞서 지적했던 요인 중에 가계부채는 남북요인은 이제 위험이 좀 비중이 적어지니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그 다음에 사실 거시경제 문제 이런 문제거든요. 결과적으로 가장 종합적인 지표에 해당되는 것이 거시경제 문제, 소위 성장률 문제니까 성장률 문제니까 이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가야 거시경제 위험이 줄어들어야 한국의 이렇게 정례 평가인 올해 4월 달이라든가 우리는 4월 달이라든가 올해 11월 달에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그런 만큼 성장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장률은 거꾸로 지금 체감적인 측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네. 외국 자본이 이렇게 들어오는 요인을 단순히 시청자분도 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느냐. 저평가에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뭐냐 이렇게 올라오느냐. 여기에 캐션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죠. 최근에 외국의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위장된 축복이 될 것인지 진정한 축복이 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월가에서 이렇게 국제시장은요. 한국에서 보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보면 우리 경기적 측면에서는 작년 9월 이후서부터 그때 당시에 장하성 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월가에서 보면 first on 문제, 가짜 새벽 문제 이런 문제를 들어서 가짜 새벽 문제 이거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기경제팀에서는 first on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한국 경제를 더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한국 경제를 좋게 하는 고용 문제라든가 뭔가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방송통신대학교에 뭐 전등을 끄는 것도 아르바이트해서 네. 고용을 그렇게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오히려 더 큰 화를 미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first on, truth on 이렇게 해서 네. 그때 가짜 새벽, 진짜 새벽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시청자분이 근거가 없는데 자금 들어온다 하는 측면도 바로 blessing in truth다. 진정한 축복과 그 다음에 blessing in disguise에서 위장된 축복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조합시켜 보겠습니다. 진짜 새벽이 된다. 지금의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진짜 새벽이 된다. 찬성이 된다. 그러면 진짜 새벽이 만약에 한국 경제에 이게 진짜 새벽이 앞으로 성장률이 돼서 진짜 새벽이 될 경우에는 외국 자본이 지속 가능하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거고 지금의 외국 자본이 지속 가능하면서 한국 정치 입장에선 정말로 진정한 축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일부 이렇게 해서 지표가 좋아지는 측면, 뭐 일자리라든가 뭔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짜 세력이 될 때는 그것이 뭐냐. 지금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 밖으로 빠지는 하고 신용등급은 하향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blessing in disguise 위장된 축복이 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위장된 축복은 나중에 더 큰 화를 미치는 것이 신흥국에서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3대 평가사의 경고 요인 그중에서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좀 이렇게 빨리 좀 끌어올려서 지금 뭐냐 정책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기조가 떨어져 기조가 흔들려. 그다음에 경기적 측면에서는 선진국 경기 둔화되는데 아직도 신흥국은 경기가 아직 확실하게 올라가지 않아. 그리고 정책적 측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흔들려 이런 측면에서 자 우리 경기가 중간 사이드에서 중간 사이드는 반드시 위기 요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 다행히 이기 경제팀에서 정계 활력 찾기, 정책 변화 모색하는 것을 이것이 국민들이 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면 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진짜 새벽이 되고 그다음에 신용등급 상향 조정되고 지금 연초 들어서 외국 자본이 쉘터로 들어왔던 자금이 진짜 한국의 경제에 대한 기대되면서 지속 가능하게 되면 한국 경제에 사실 이 최근에 들어온 자금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만약에 경제적 측면에서 받쳐주지 못할 때는 네. 오히려 이제 그렇죠. 선중의 정책 구도라든가 이런 게 딱 잡히면 네. 자금이 일조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한국 경제에 정말로 재앙이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몸 상태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온 자금을 궁색한 변명보다는 이런 것이 이렇게 우리가 기본에 추천하면 과연 그 많은 자금들이 한국에 들어왔느냐. 삼성전자, SK가 내부적으로 보면 그만큼 작년 12월 대비해서 그렇게 빨리 개선되느냐 하는 이런 요인을 따지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 지금에 들어온 자금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요 자금들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 대목에서 박수를 치는 것보다는 저퍼라든가 패스비 펀드에 대해서 기준 조율한다. 저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 이유가 되지 않겠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궁색한 변명보다는 우리가 지금의 이러한 외국 자본에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네. 자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국민들이 합쳐서 성장률이 이렇게 올리면 이 자금이 진짜 한국의 경제에 도움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막연하게 외국 자본이 작년에도 퍼가 되고 올해도 저 퍼다 해서 이게 자기 나름대로 인색한 국명을 이렇게 비치면
시청자분이 지금은 더 똑똑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분에 우리가 시점을 던져줘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